인구토크 올인의 이재인입니다. 인구토크 올인의 최철기입니다. 인구토크 올인은 매주 새로운 인구 이야기로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양육비 대지급제가 가능할까요? 네, 사실 양육비 대지급 제도는 지난 2004년 이후에 꾸준히 관련 법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통과되지 못했는데요. 재정 부담이 크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비혼모를 포함한 한부모 가족 지원에 3천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회와도 계속 협의해서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고 아이들이 구김살 없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대책을 더 촘촘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는 그동안 많은 편견과 차별을 받아왔는데요. 짧은 시간에 21만 명이나 동참했다고 해서 좀 놀랐습니다. 네, 저도 그랬는데요. 많은 분들이 미혼모가 처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구토크 올인에서는 우리 사회의 미혼 가정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아이 많이 낳자,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자기 손으로 키울 수 없는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많은 미혼모들이 여전히 입양이나 낙태를 권유받고 심지어 영아육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려 왔습니다. 혼인 여부를 떠나 생명은 모두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가 처한 현실, 우리 사회가 미혼 가정을 어떻게 끌어안아야 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의 오영나 대표님, 그리고 한국 미혼모 가족협회의 김도경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는데요. 히트 앤드 런 국민청원에 21만 명이라는 시민들이 참여해 주신 걸 보셨죠? 보고 두 분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양육비에 대해서 개인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나라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보고요.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네. 사실 저희도 놀랐습니다. 20만 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 미혼모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 그리고 또 그 청원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아이 아버지도 찾아서 같이 책임지게 해주세요 라는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 아버지도 책임져야 한다. 이런 인식도 많이 확산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성가족부도 벌써 그 히트앤런 제도에 대해서 용역을 착수했고 또 그 결과가 11월 달에 나온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네,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에 관해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의 오영나 대표님의 좋은 강연을 먼저 듣고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미혼모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독보적인 해외 입양 수출국입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인 통계로는 약 16만 5천 명, 전문가 추산으로는 약 20만 명의 우리나라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 입양인 중 90% 이상이 미혼모의 자녀였습니다. 왜 미혼모의 자녀들은 우리나라에서 엄마와 같이 살지 못하고 해외로 입양을 가야만 했을까요?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처녀가 애를 베도 할 말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을 때 반어법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미혼모는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아버지는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아이를 키우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미혼모를 할 말이 없는 사람 또는 할 말을 하면은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게 되면은 아주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납니다. 저희는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혼모가 출산을 결심한 그 순간부터 아이 아버지하고 갈등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아이 아버지는 대부분 낙태를 많이 권합니다. 그리고 집안의 부모님과도 갈등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도 이 출산의 결정을 별로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가, 가까웠던 인간관계가 갈등 관계로 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직장에서 암묵적으로 좀 다니면 안 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직장도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당장 주거가 불안정하고 수입도 없고, 근데 여성이 임신과 출산의 시기에는 의료비나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아놓은 어떤 자금이 있어도 이렇게 쓰고 나면 또 남은 돈이 없고요.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게 되고, 이래서 이것이 다 근데 사회적인 편견에서 관계가 어려워지고 직장도 다닐 수 없으면서 이런 상황이 이렇게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혼모에게 위기 상황이 되고요. 이 미혼모의 위기 상황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미혼모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고, 낙태라거나 아니면 입양, 아니면 아이를 출산했어도 어떤 영아 유기, 이런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근데 미혼모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미혼모는 10대가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자료는 2016년도 통계청 자료이고 미혼모에 대한 통계로서는 거의 유일한 자료인데요. 20세 미만은 약 1.8% 정도이고요. 연령별 분포를 보면은 3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30대는 남녀 간의 교제를 하다가 아이가 생겼는데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해서 결혼까지 가지 못한 그런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30대이기 때문에 조금만 도와주면은 이 미혼모들은 충분히 아이를 키우고 잘 이렇게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만 도와주면 되는데 그 지원의 손길이 아직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간단하게 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영상은 미혼모 가족이 여러 다양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면은 중간에 아이들이 마치 보석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나와 있는데, 이 보석 같은 아이들이 다른 다양한 가족과 살아가는 그런 영상입니다.
가족은 누구한테나 참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프기 때문에 언제라도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걱정해주는 그런 존재가 가족입니다. 근데 이 가족은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미혼모 가정도 있고 부부와 자녀로 되어 있는 가정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주가 사는 가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입양 가정도 있고 여러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족이 형태가 좀 다르다고 해서 조금 다른 시선으로 저 가정은 비정상 가정이야, 이렇게 혹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저 집이 부부와 자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왜 그럴까 궁금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캐묻고 또 저 가정은 아마 그럴 것이야 라고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본 적은 없으셨는지요? 근데 이러한 시선이 이 어떤 가정에게는 좀 불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은 형태가 다만 다를 뿐이고 이 가정은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고 아이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면은 자체로 소중한 가정입니다.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문제가 굉장히 단순하게 보입니다. 이 아이에게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이 아이를 잘 키워줄 수 있는 곳인가, 이렇게만 된다면은 그 가정은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되는 가정입니다. 양육 미혼모는 아이를 낙태하지 않고 입양 보내지 않고 아이를 키우겠다고 결심한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엄마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를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두 분 모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 그러면은 이 미혼모 숫자 규모는 어느 정도로 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강연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식 통계 자료로는 2016년도에 약 24,000명 정도 이렇게 좀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제가 조금 보태자면은 저희 단체가 처음 생겼을 때 2009년에 그때까지도 미혼모 그 인구조사에서 미혼모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인구 총조사에 들어가면은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질문을 하면 안 했습니다를 체크하면 제 아이를 거기에 표시를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그래서 결국 2016년에 최초로 인구 총조사에서 미혼모가 조사가 된 겁니다. 아, 그래서 통계가 2016년밖에 없군요. 네. 그게 한부모 가족 통계이죠. 44만 명이라고 어느 조사에 나와 있던데. 2015년에 최초로 조사가 되었고요. 네. 한부모 중에서도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키운 사람을 조사를 한 건데 이상하게도 그 전에는 추정치가 훨씬 더 높았어요. 근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낮게 나와서 이 조사들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예, 저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한부모 가족, 뭐 조선 가족, 다문화 가족, 이제 이런 여러 형태의 가족 형태가 있는데 안 좋은 인식이 좀 있고 특히 미혼모 가정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연유에서 그러한지 그것부터 한번 짚어보기로 할까요? 오영라 대표님. 글쎄요, 그것도 하나의 뭐 일종의 이데올로기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러니까 정상 가족이라는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어떤 일탈로 보는, 그러니까 그냥 그 혼인 전에 아이를 출산한 것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이라거나 가치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부도덕하다 또는 뭐 무책임하다 이런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루어진 가정에 대해서 사회에서 정상 가정으로 좀 편입시키지 않으려는 좀 비정상 가족으로 보는 이런 시선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사실 유럽은 지금 나라에 따라서는 그 혼외 출산이 법률은 내 출산보다 더 높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거기도 차별이 있을까요?
유럽에서도 뭐 특히 프랑스나 뭐 스웨덴, 노르웨이 뭐 이런 나라들은 뭐 50%가 넘게 혼외자니까 사실 그 정도 되면은 뭐 전혀 특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옆집도 그러고 뭐 나도 그러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거는 그냥 평범하게 있을 수 있는 일. 예. 뭐 살다 보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아이슬란드가 69.6%네요. 네, 프랑스가 59.7%.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됩니까? 비원? 약 1.9% 정도, 예, 2% 예, 이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군요. 예, 그렇죠. 정상 가족이 아니면 다 이거는 사회적 편견이 아주 심한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네요. 결국. 그렇죠. 수치상으로 그 하나의 그 가족 형태를 바라보는 어떤 편견의 그 정도가 좀 드러나죠. 정말 힘들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김동영 대표님은 본인이 실제로 미혼모임을 밝히시고 지금 같은 입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선 본인부터도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제가 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제가 뭐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 아이가 학교에서 조금 좋지 않은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다고 이게 누군가 당사자가 당사자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는 이제 협회를 처음 대했던 처음 협회에 이렇게 발을 들여놓던 계기가 저하고 비슷한 엄마들을 좀 만나서 이렇게 좀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엄마들을 만나다 보니까 너무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은 이거를 좀 같이 목소리를 내서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일하는 그 직장인들 같은 경우 요즘은 이제 육아제도가 조금 보편화돼 있다고 할까요? 지원제도 잘 돼 있어서 뭐 육아휴직이나 뭐 출산휴가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권장하고 또 사회적으로 많이 사용한단 말이죠. 근데 미혼모 같은 경우는 그게 다 이렇게 해당이 되나요? 육아휴직 제도에 결혼한 여자만 쓸 수 있다고는 안 나와 있지만, 네, 미혼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은 한 회사에서도 2명, 저희 엄마 사례 중에 한 회사에서 같은 시기에 2명이 임신했어요. 근데 한 여직원은 이제 결혼할 대상자가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혼수품이라고 축하를 받고 본인은 굉장히 비난을 받고 예, 사장실로 와봐라 해서 예, 권고사직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예, 결혼하지 않고 임신한 거를 밝히기도 힘들기 때문에 육아휴직은 거의 꿈도 못 꾼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에서도 차별을 아이를 가졌다고 도와주기는커녕 차별을 하고 예. 사실 뭐 제도상으로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나 뭐 이런 법상으로는 뭐 미혼모라고 해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뭐 주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은 당연히 없고요. 그런 권고사직도 사실 불법이고요. 그러니까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문제는 이 미혼모가 그러한 대우를 받았을 때 회사에 항의할 수 있는가 그리고 노동청에 가가지고 이게 부당해고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그 스토리를 그 미혼모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가 이게 그 한 명의 그 미혼모가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큰 장벽이어서 이 시점에서 그냥 미혼모가 포기하고 그냥 직장 그만두고 그런 것으로 그렇게 그냥 결론이 나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권리가 있음에도 권리로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입장으로 살아가신다. 직장에서조차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은 불을 보듯 뻔한데요. 그럼 이제 이런 현실이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더 중요한 더 큰 현실로 이어지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제로 다시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미흡하지만 우리나라도 뭐 미혼모를 대상으로 미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지원이 있을 텐데요. 일단 그것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그 미혼모는 아이를 키울 때는 좀 근로 능력이 없어요. 그 아이를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그 수급자로 좀 지정을 받아서 좀 생계급여를 받아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좀 키우고, 그다음에 아이를 좀 키우고 나서 아이를 좀 어린이집 보내고 또 직장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아동 양육비 또 뭐 교육비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 액수가 일단 좀 적고요. 월 13만 원. 그리고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도 미혼모 본인 24세 이하일 때 그렇죠. 예, 미만인가 이하인가 뭐 예. 예. 그것도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그때는 18만 원을 좀 지급해 주는데 좀 아이를 키우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금액이고 현재는 또 아이가 만 14세 미만일 경우까지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지급해 주는 기간도 많이 짧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관공서를 찾아가야 되는데요. 관공서에서는 이렇게 뭐 한부모나 미혼모를 상담하는 곳이 따로 나눠져 있지 않고 다 오픈된 공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본인이 미혼모 상담하러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렇겠네. 크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면은 미혼모라고 그러면은 일단 그러면 누구누구 씨 여기 미혼모 상담하러 왔어요. 크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에서 지원 상담을 해주는 게 아니고 훈계를 듣고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아니 어쩌다가 미혼모가 됐냐, 애 아빠하고 잘해서 결혼을 하지 그랬냐, 아니면 왜 나라 돈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냐 이런 훈계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일단 상담을 받으러 간 곳에서 굉장히 인권 차별적인 말을 많이 듣고 와서 상처를 받고 포기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도가 아니면 필요하군요. 그게 경제적인 생계를 위한 경제 지원도 그렇지만 이제 주거 문제 같으면은 쉼터 뭐 이런 게 지원이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그 미혼모 시설이라고 그래서 1차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를 낳으러 들어가는 시설이에요. 그런데 나라에서 뭐 위기 상황에 있는 미혼모들이 가서 아이를 낳고 그다음에 100일까지 있다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이 실제적으로 미혼모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좀 또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이용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뭐 임신 그 위기 임신에 처한 미혼모들은 누구나 받아줘야 되는데 수입이 있거나 그 다음에 최근에 재산이 있거나 그 다음에 임신 초기이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다는 그런 이유로 미혼모들을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미혼모들 대부분이 아이 낳기 직전까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좀 모아서 아이를 낳아서 그 돈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지금 수입이 뭐 50, 70, 80 그 수입에 상관없이 어쨌든 조금이라도 벌면은 거기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받아주지 않는 이유는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시설 수급자가 돼야지 시설에서 돈을 벌어서 이 엄마를 먹이고 재우고 하는데 이 엄마가 수입이 있으면 시설 수급자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주지 않다 보니까 이 엄마들은 아이 낳기 전까지 일을 하고 싶으니까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임신 초기에 또 오갈 곳이 없는데 시설 입장에서는 또 임신 초기부터 받게 되면 너무 오랫동안 엄마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나 그 다음에 또 임신 후반기나 아이를 낳은 엄마들하고 임신 초기의 엄마들하고 좀 뭐 트러블 이런 부분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또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임신 초기에 오갈 곳이 없는 엄마들은 정말 돈이 있으면은 뭐 불뱀 낙태를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좀 뭐 유기라든지 아니면 뭐 입양이라든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임신기에 이렇게 필요한 보호를
다 원하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네, 거네요. 관공서에 가도 임신해서 가면은 임신해서는 도와줄 게 없다. 아이를 낳고 아이를 출생신고한 다음에 이제 뭔가 지원이 나간다고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근데 정말 임신기 얼마나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돌봄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예. 거정 기간이 너무 수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지금 쉼터나 이런 게 쉼터나 수용 규모가 너무 작아서. 아니요. 그 미혼모 쉼터가 그래서 이제 미혼모 지원을 하자고 그러면 좀 사실 쉼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 미혼모들이 수용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예, 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뿌리 내리고 살고 싶어 하지 이게 시설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은데 차라리 그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그런 그 지원금 있죠. 그 시설 수급비를 차라리 월세 지원이나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미혼모가 자기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살다가 또 거기서 아무 수입도 없이 있다가 아이만 낳고 또 다른 시설을 알아볼 필요는 없게 되잖아요. 좀 제도를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되겠구만요. 그러니까 미혼모 가정도 하나의 가정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설 수용 대상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계속 제도가 그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요. 기관이나 그 시설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직접 미혼모들 대상으로 그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기가 그런 다니던 정책 직장도 전환이 좀 있고 다 필요할 것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는 바는 저희는 좀 단기 쉼터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좀 급한 사정, 집에서 갑자기 나오거나 좀 급하게 좀 머무를 곳이 필요한 단기 쉼터는 필요한데 여기에서 좀 자리를 잡고 좀 안정을 취하다가 좀 자기가 좀 거주할 수 있는 뭐 임대주택도 좋고 좀 이런 주거 공간을 구해서 좀 자립적으로 말씀하신 그 재가 형태로 해서 좀 지역사회와 같이 살아가면서 좀 자기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쉼터가 뭐 1차 시설 쉼터도 있고 2차도 있고 뭐 그렇다는데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네, 1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신해서 아이 낳고 100일까지 키울 수 있는 것이고요. 2차가 이제 뭐 한 1년에서 2년 정도까지 지낼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3차는 이제 모자 시설이라고 그래서 예, 한부모들도 다 그 모자 가정, 예, 이혼 사별 한부모도 다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곳인데 2차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룹홈이에요. 이제 문은 들어가는 문은 하나인데 이제 방이 3개가 있으면 3가정이 이렇게 사는 부엌하고 화장실이나 거실을 같이 이용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1차 시설에서는 일하는 사람도 일을 그만둬야지 시설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거기에서도 일을 전혀 못해요. 그런데 2차 시설에 들어가면 이야기가 틀려져요. 1차 시설에서 전혀 못하게 했다가 2차 시설에서는 아이가 100일만 지나면 빨리 자립을 하라고 닥달을 해요. 네. 그래서 엄마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네. 네. 일반 직장에서도 육아휴직 기간인데 그때가.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아이가 1년이 되게 되면 그때는 정말 뭐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나라에서 하는 그 자활을 하든지 한 달에 한 80만 원, 70만 원 정도 받는 그런 자활을 하든지 아니면 뭐라도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걸 또 하지 않으면은 공무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출산 이후는 그래도 좀 지원이 있는데 임신기는 특별히 지금 지원이 네, 그렇죠. 부족한 편이고 네. 안 맞는 편이고 뭐 지금 출산 직후에는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군요. 임신 초중기가 복지 체계는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해야 비로소 좀 이것저것 좀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미혼모는 임신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때 초기 과정에서 좀 정보도 얻고 뭔가 지원도 받고 싶고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해서 이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틈만 나면 여기저기 가서 임신 뭐 갈등 상담 뭐 이런 거 좀 상담 전화를 만들어 주시든지 뭐 창구를 만들어 주시든지 해달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민간이나 정부 지원 기관 중에서 그러니까 임신 상담부터 위기 상담부터 그 3차 거기까지 토탈로 하는 데도 있죠.
사실 저희 단체가 그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2011년부터 미혼모 일시 보호 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나라에서 하는 미혼모 시설에서 받아주지 않거나 그다음에 그런 시설에 들어가려면은 그런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서류도 필요하고. 근데 당장 오갈 데가 없어서 아이하고 공중화장실을 전전하거나 아니면 뭐 하루에 뭐 5천 원, 10,000원짜리 그런 여인숙을 전전하는 사람이 그런 서류를 챙겨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들어온 뭐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기다리고 그다음에 됐다 그러면은 뭐 보름 후에 들어가고 이렇게 기다릴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일시보호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 동안 저희가 그쪽 동사무소하고 해서 그 사람을 그 기초 수급자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곳으로 연결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민간에서 해야 될 일 아니거든요. 예,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을 이런 부족한 부분을 그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나 저희 같은 단체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하느라고는 하고 있지만 민간이다 보니까 좀 역부족인 면이 있어요. 뭐 규모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그래서 특히 임신 초기 좀 상담 지원 뭐 이런 분야들은 좀 공공기관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그 미혼모 거점 기관이 전국에 그 어떻게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 미혼모 거점 기관은 187개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17개가 미혼모 거점 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에 2개가 있고 나머지 15개가 지방에 있습니다. 근데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거점 기관이 사실 잘 운영이 되면은 미혼모들이 지방 어디를 가서든지 지원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건데 이 거점 기관의 1년 예산이 5천만 원이에요. 이 예산 5천만 원 안에 담당 직원의 1년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혼모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1인당 연 70만 원인데 그게 병원비, 그 다음에 기저귀, 분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인원수하고 상관없이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미혼모가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6천 명 정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예산은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몇백 명, 뭐 200~300명밖에 안 되는데도 똑같이 예산이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미혼모만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다문화나 그 다음에 일반 한부모들하고 똑같이 그냥 합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그러면은 굳이 거기다가 미혼모 거점기관이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미혼모 거점기관 특화된 그런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식도 엉망이고 그 국가 지원도 영 터무니없이 낮고 그런 상황이 외국 사례는 혹시 좀 비교할 만한 프랑스나 이런 곳에서는 뭐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뭐 아동을 키우기만 하면 뭐 혼인 가정이든 뭐 혼외 가정이든 간에 점점 넉넉하게 양육비를 아동 수당을 지급해 주니까 그렇게 그 혜택을 받아서 키우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히트앤드런 방지법처럼 이렇게 양육비 대지급제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뭐 미국처럼 아주 그 연방 정부에서 아주 열심히 양육비를 받아다가 이렇게 지급해 주는 것도 있고, 좀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미혼모와 자녀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거나 교육, 뭐 생계 그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그 양육비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육비를 어떻게 지원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봤지만 요즘 그 히트 앤드 런 방지법에 대해 많은 관심들이 있으신데요. 이걸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좀 또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까요?
일단 양육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양육비가 부모가 아이를 같이 키우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부모는 원래 그 친자녀이기만 하면 결혼을 했든지 하지 않던지 간에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 의무가 있어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인데 그러니까 한 명이 그 양육의 의무를 하지 못하면은 그 의무에 가름해서 돈으로 양육비로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잠깐 오해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미혼부들이 나는 낙태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나는 양육비 안 줘도 된다. 이런 식으로 우기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이기만 하면 양육비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양육비를 잘 주면 좋은데 잘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양육비를 받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생각해낸 것이 이제 대지급 제도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먼저 주고 그리고 그 못 받는 거는 구상권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한테 청구해서 받아내는 그거는 좀 국가가 해서 가져가고 그 일단은 양육비를 먼저 지급을 해달라 이제 이 양육비 대지급 제도입니다. 근데 이 덴마크에서 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덴마크는 이제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한 60만 원 정도 보통 이제 양육비를 받아야 된대요. 근데 잘 안 주면은 그 공공기관에 가서 신고를 한대요. 신고를 하면은 이제 국가에서 먼저 주고 나서 이제 아이 아버지를 막 찾아가지고 뭐 세금에서 뭐 원천 징수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출국할 때 뭐 나갔다가 들어올 때 공항에서 붙잡아가지고 징수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에서 받아내는 이제 요게 그 양육비 대지급제도 이제 덴마크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런 걸 한번 도입해 보자. 이게 바로 그 히트앤드런 뭡니까? 이게 사실 10년도 넘게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아무래도 뭐 좀 목소리가 약했는지 아니면은 뭐 미혼모나 이런 사람들 인원이 작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또 이거를 하려면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로 사실 지금까지는 거의 관심 밖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국민들이 워낙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을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그 미혼모 가정이 한 2만 5천 명 정도 추정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그 양육비를 받고 있는 실제 가정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 수치로는 그 양육비 이행원이 생기기 전에는 4.7%라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조금 더 높아졌다고는 하지만은 제 주위에 10명이 있을 때 물어보면은 정말 1명, 2명 이 정도밖에 되지는 않고요. 이게 양육비를 받기가 더 힘든 게 이혼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 비양육자의 정보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혼 가정 같은 경우에는 비양육자의 정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누구 사귀면서 주민번호부터 받고 사귀진 않으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많지 않아서 그 사람의 전화번호나 아니면 통장번호나 집 주소나 아니면은 그 직장 이런 단편적인 정보만 가지고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내는 그런 과정 자체가 한 3개월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알아야지 이제 소송을 시작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송을 시작했을 때는 이제 남자가 이 아이의 아버지라는 인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빠들 중에는 굉장히 내가 이 아이의 아빠인지 못 믿겠다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유전자 검사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최소 8개월에서 2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승소하더라도 이 사람이 재산을 다 빼돌려 버리거나 아니면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 사람이 아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으로. 급여가 150만 원 이하면은 그 우리나라 그 민사집행법상에 그 150만 원 정도는 그 본인의 생계비로 봐서 그 이상의 압류할 수 없는 그렇게 좀 범위를 정해놨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신청 양육비를 청구하는 그런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정신적, 육체적, 그다음에 또 법원에 왔다 갔다 하려면 제대로 된 일도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대지급 제도가 있지 않으면은 이 미혼모 가정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지 청구를 하게 되어도 인지가 되어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인지를 하게 되면은 그 아이 아버지가 부로서 그 아이하고 이렇게 관계가 생겨나게 되는 거니까 그 친권과 양육권을 그러니까 누구 쪽으로 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인지 청구를 할 때는 항상 친권자 및 양육자를 뭐로 지정해달라 이런 청구를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그 자녀의 성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대원칙이기 때문에 그 인지가 확정이 되면은 별다른 말이 없으면은 그 아이의 성이 부의 성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모의 성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좀 이런 점들이 있어서 부의 성을 그 쓰지 않는다, 모의 성으로 해달라라는 청구를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그래서 인지 청구 한 번 할 때 이렇게 좀 따라오게 되는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들이 많이 좀 생겨나게 됩니다. 지금 양육비를 받더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요. 지금 소득이 148만 원 미만일 때 한부모 지원법에서 한 달에 13만 원 아동 양육비를 받고 있는데요. 만일에 내 소득이 12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양육비를 30만 원만 더 받게 돼도 148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면은 나라에서 받는 아동 양육비 13만 원을 못 받게 됩니다. 근데 애 아빠가 30만 원이라도 꾸준히 주면은 좋은데 그걸 안 주게 되면은 적은 돈이지만 나라에서 받고 있는 아동 양육비 자체도 못 받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아동 양육비, 비양육자로 더 받는 아동 양육비가 수입으로 합산이 되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이거는 수입이 아니고 아이 양육비인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엄마들이 사실 소송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 애 아빠한테 꾸준히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것 때문에 얼마라도 되는 아동 양육비를 포기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대로 양육비 그 대지급이 정착이 되면 한결 수월해지실 텐데 지금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기관 운영도 이제 초기 상태에 아직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개선할 점이 많죠. 제일 지금 그래도 빨리 자주 논의되는 게 어떤 걸까요? 양육비 이행 관련해서. 일단은 양육비 이행 관리원의 좀 권한이 너무 약해서 그러니까 가장 좀 중요한 것이 그 양육 의무자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 있는데 이것이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또 인식은 높지 않습니까? 또 이것이 좀 다소 충돌하는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이니까. 예, 그런 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좀 얼마 전에 약간 이렇게 좀 변화가 있었던 것은 그 현재의 양육비 그 법률에서도 아주 긴급한 상황의 경우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이라고 해서 좀 일시적으로 좀 지원을 먼저 국가에서 해주고 그 의무자한테 구상을 하거든요. 구상해서 받아내는데 이 경우에는 그 개인 그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그 사람의 정보를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때는 받아내게끔 이렇게 좀 개정이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이거는 뭐 굉장히 부분적인 거니까 전반적인 정보에 대한 권한이 좀 약하고 그리고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약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그 사람이 재산이 없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 그리고 뭐 감치를 좀 쓰기도 하지만 감치도 막상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또 여러 가지 좀 부딪히는 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다지 실효성이 높지는 못하고 좀 그렇게 좀 운영되고 있어서 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대표님? 뭐 다소 막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좀 양육비가 그냥 뭐 돈 빌려주고 못 받는 뭐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급되지 않으면은 아동의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다. 좀 이런 인식과 공감대가 더 확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근로자 임금 채권은 체불 하고 그러면 형사 문제화까지 시키잖아요. 그거는 그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에 아주 좀 중요한 거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양육비도 좀 그렇게 정말 가장 중요한 그 아동의 생계, 생존 이것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 좀 이렇게 좀 마인드가 좀 확산되어야 합니다. 네, 오늘 벌써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특히 우리 사회 미혼모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마지막 말씀으로 특별히 좀 하시고 싶은 말이나 마무리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혼모를 지원하는 문제는 그 미혼모의 아이를 어떻게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키울 것인가의 문제이고, 아동의 인권과 생존의 문제이고, 또 오늘의 주제 있지 않습니까? 인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좀 어떤 그 매듭 방향이라고 할까요? 이런 좀 의미가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좀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의 인권과 그다음에 여성의 권리, 내가 낳은 아이를 내가 키울 수 있는 여성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이렇게 수많은 낙태나 입양 권유를 받고서도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이 미혼모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아이를 키우길 참 잘했어라는 생각이 들도록 나라에서 그다음에 사회에서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김도영 대표님, 오영라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많은 예산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초점도 지원의 대상도 결혼제도 하에 소위 정상가정에 집중됐습니다. 저출산 위기를 먼저 경험한 유럽 선진국들이 혼외 출산에 대해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지원을 하고 있는 점에 우리 사회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초저출산 국가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미혼모들은 자기가 낳은 아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편견으로 잃어버린 소중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미혼모는 자신의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는 당당한 엄마입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아이를 우리 사회가 함께 건강하게 키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인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